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그야말로 누더기로 만든 품질 이하의 교학사 교과서로 독재를 찬양하고 친일 이념을 전파하려는 그 교과서가 실패하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유신 시절 박정희가 시도했던 국정교과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요, 새누리당의 염동열 의원이라고 전 처음 듣는 의원입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새누리당에는 새로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전부 아주 각별하게 탁월한 의원인지 정말 새누리당의 의원들 뽑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염동열 의원이 JTBC와의 회견에서 한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 즉 국정화시키려는 근거가 뭐냐 했더니 그 대답이 학생들이 올바른 교과서로 공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제작 배포하면 오히려 더 논란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묻자 역사 교과서가 하나로 통일되어 사교육이 줄게 된다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정교과서를 쓰는 선진국이 없다던데 라고 반문하자 이 염동열 의원이라는 작자가 러시아와 베트남, 필리핀이 국정교과서를 쓴다. 특히 북한도 쓰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종북 의원님이 틀림없습니다. 예, 종북 의원 좀 잡아가세요.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 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점검해봤더니 오늘 조합원으로 가입한 분 18분이었습니다. 예, 한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1987년 민주화 대투쟁 끝에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독재 정권에 빌붙는 제도권 언론들과 방송, 그때도 지상파 방송 다 전비어 청가를 부를 때였습니다. 그 잘못된 언론 환경 속에서 직선제 투쟁으로 투표권을 찾아줬더니 노태우를 뽑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서고 있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국민TV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쑥스러운데요. 저 팬카페가 있습니다. 서영석 날다라고 하는 팬카페인데요. 저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마 국민TV를 사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팬카페의 회원이신 제키님, 올해 2014년부터 매달 5일 한 구자씩 정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키님은 여성분이고요. 남성 제키 분하고는 다른 분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분은 나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라고 생각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출자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윗선의 위압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 지금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죠. 총경 승진 인사에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직급이 경정이죠. 사법시험 2005년인가요? 사법시험 특채에서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면은 총경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김용판의 수사 개입, 윗선 유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에서 탈락했습니다. 총경 승진에서 탈락을 하면 계급 정년을 맞습니다. 권은희 과장. 다음 승진에서도 탈락하면 4년 뒤에는 퇴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복 인사가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권은희 과장에게도 격려의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첫 칼럼으로 경향신문 양근모 논설위원의 칼럼을 골랐습니다. 양근모 논설위원은 제 경향신문으로 따지면은 굳이 후배이기도 한데요. 아주 좋은 칼럼을 쓰고 있는 훌륭한 논설위원입니다. 모독당한 죽음 이남종과 유한숙, 한번 되돌아봐야 될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참혹하게 데자부되는 역사가 많다. 사건 기자로 현장에서 지켜봤던 1991년 그 잔인한 봄 얘기다. 당시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학생과 노동자들의 분신이 잇따랐다.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이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 후 투신해 숨졌다. 정권 타도의 불길에 놀란 정권이 기획한 것이 유서 대필 조작이다. 검찰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동료 활동가인 강기훈 씨가 대필한 것으로 몰았다. 순혈한 힐생을 순번 정해놓고 유서 대신 써주며 몸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낙인 찍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 한 공작이다.
무고한 젊은이의 평생을 앗아간 유서 대필 사건은 22년이 지나 이제야 진실이 잡히고 있다. 그해 5월 12일 어스름역 마석 모랑공원묘지에서 김기서 씨 하관식이 있었다.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후 세력의 사주로 몰아 열사들의 죽음을 모독하는 한 비극은 끝날 수 없을 것이다. 예, 그 유명한 유서대필 조작 사건 바로 이겁니다. 김기설 씨, 전민련 사회부장이죠.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한 뒤에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젊은 운동가들이 마치 자살 순문을 정해놓고 유서를 대필해주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았습니다. 그러나 유서 대필이 아니라는 사실이 22년이 지난 지금에야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랬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분신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김기설 씨처럼 불의에 저항한 죽음을 모독하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다시 저질러질 줄은 몰랐다. 이 글은 공권력이 능멸한 한 시민의 죽음을 복원하는 데 쓰여진다. 한 해가 저물어 가던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역 인근 고가차로 난간에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에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이튿날 전신 화상으로 숨졌다. 이웃들이 조용하고 착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시민 이남종 씨다. 네, 이남종 씨의 분신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1일 지난해 서울역 인근 고가차도 박근혜 사태의 특검 실시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곧이어 분신한 이남종 씨가 결국은 숨졌죠.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은 분신 동기를 생활고 비관으로 몰아갔다. 부채, 어머니의 병환 등 복합적인 동기로 분신을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분신 장소에서 발견된 일기장에 담긴 7통의 육필 편지 어디에도 경제적 문제를 언급한 게 없지만 무시했다. 매달 27,700원을 납입하는 운전자 보험의 명의가 동생으로 바뀐 것을 두고 보험 사기 가능성마저 흘렸다. 파렴치했다. 경찰의 선도에 맞춰 지상파 방송 등에서 이 씨의 분신 사실은 사라졌다. 일부 언론은 서울역 분신남으로 희화화했다. 물론 생명을 버리는 극단의 방법이 무작정 미화되어서는 안 될 터이지만 처절한 저항에 이 씨 죽음을 폄훼하고 장난하는 것은 추악한 범죄다. 추악한 범죄를 경찰이 저질렀다는 게, 그리고 그 경찰의 추악한 범죄에 언론들이 동조했다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경찰의 은폐와 왜곡, 그리고 제도 언론의 침묵과 방조 속에 이남종 씨가 세상의 전날이 한뜻은 굴절되고 묻혔습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 형식의 유서를 찾아봤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든 안 하든 목숨을 던져 말하고자 한 것은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극한의 선택을 결심하고 난 뒤 절박한 심정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을 2통의 유서를 그대로 옮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공권력의 대선 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상득, 최시중처럼 눈물 찔끔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던 그 양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불태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바로 이 두 내용이 이남종 씨가 분신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내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경찰은 왜곡하고, 그리고 그 왜곡된 경찰의 추악한 범죄를 제도 언론들이 합창함으로써 한 인간의 희생을 그야말로 희화화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는 범죄입니다. 이남종 씨만 그렇습니까? 밀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모욕당하고 있는 억울한 죽음이 밀양에도 있다. 밀양 고정마을에서 돼지를 키우던 유한숙 할아버지가 지난달 2일 음독, 나흘 뒤에 운명했다. 끔찍한 국가폭력 앞에서 견디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절망 속에서 삶을 버리는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다. 경찰과 한전은 지엽적인 것을 짜깁기 해서 복합적 동기라며 단순 자살로 몰았다. 오로지 송전탑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목적이다. 고인이 병원에 있을 때 765 때문에 더 이상 살기 싫고 죽으려고 했다는 진술을 녹음해놓고도 외면했다. 죽음 앞에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은 채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강행으로 장례가 연기되면서 한 달이 넘도록 고인의 시신은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다. 765kW 송전탑, 그 아래에 시민운동가들이 폐 형광등을 갖다 놨더니 형광등이 전원도 없는데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765kV 송전탑 밑에 그야말로 전자기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선이 없는데도 무선으로 형광등을 갖다가 밝게 빛나게 만든 겁니다. 그 765kV 송전탑 아래에서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사실도 이미 임상실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숙 할아버지가 운명 직전 밀양 송전탑 대책위 사람들에게 남긴 육성이 며칠 전에 공개됐습니다. 74해, 74살로 돌아가셨습니다. 74해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길목에서 유한숙 할아버지는 왜 극단의 선택을 했는지 힘겹게 토로합니다. 경찰에 의해 왜곡된 죽음의 동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녹취된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데요. 그 녹음은 사투리여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든 765kV 송전탑이 글러가면 안 돼. 왜 저놈의 아마 송전탑이 없는 놈들을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유언을 남긴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이 사람의 죽음을 모독하고 있는 이런 현실,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남종 씨, 유한숙 씨 두 분의 죽음, 그게 남의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의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 홍제 1동의 하늘비님,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새벽을 기다리면님, 조합원과 감사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동아투이 맹경순님, 예, 우리 맹경순 아나운서 제 전시간 진행자죠.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리며 투님도 조합원 가입하셨는데요. 아마 새벽을 기다리며 완님하고 뭐 부부지간이거나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짝퉁 넘버원님 조합원 가입하셨고요. 출자금도 가입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지지와 성원 바랍니다.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지지와 성원을 바라겠습니까? 조합원 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래간만에 저희 국민TV에 진짜 안보를 진행하시는 군사평론가 김종대 님이 오늘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전체주의와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정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야 될 칼럼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대량 학살을 자행한 나치 전범 중 한 명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1963년에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치의 학살을 증언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이 법정에 나와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은 이송 지점에 정시에 도착했고 제발로 처형장까지 걸어가며 자신의 무덤을 파고 옷을 벗어 가지런히 쌓아놓고 총살당하기 위해 나란히 눕기까지 한다. 이상할 정도로 저항이 없었다. 재판 당시 검사들이 증인을 향해 묻는다. 왜 당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기차에 탔습니까? 15,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수백 명의 간수들만 당신과 마주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쉽게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추방될 유대인의 명단을 작성한 것도 유대인 대표들로 이루어진 유대인위원회였습니다. 최종 해결로 불린 유대인 멸절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도 유대인 자신이었습니다. 나치 제국의 재산을 헌납하고 일단 죽음을 면할 명망과 유대인을 선발하는 정책도 바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나치 간부와 이들 유대인은 우호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소용소에서 유대인에 대한 사형 집행인도 유대인이었고 시체를 처리한 것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나치에 저항했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이 재판을 지켜본 독일 유대인 출신인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즉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집필한다. 지난 세기의 가장 논쟁적인 저술이자 2000년까지 이스라엘에서 금서였던 이 책에서 아렌트는 분석한다. 가해자인 나치나 피해자인 유대인 공이 생각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살인하지 말라는 양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곧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배워버린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것이다. 나치가 학살을 할 때 염소가스는 오히려 인간적인 조처였다. 수용할 수 없는 유대인을 고통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스는 불필요한 고통을 면제해주는 수단이었다. 가스로 살해하라는 총통의 명령을 수행하는 나치의 하수인들은 자부심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고 단지 국가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의무감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네, 생각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국민, 생각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멸살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자기의 양심은 국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그 실체에 내맡긴 채 시키니까 한다라는 인간형을 양산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전체주의를 주무르는 일부 극소수의 엘리트들일 겁니다. 그들이 바로 나치요. 나치가 바로 국가주의자입니다. 국가주의자들에게 국가가 신성한 권위를 갖는 이유는 바로 국가가 자기 개인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어쩌면은 가스통 할배들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양심은 국가에게 맡긴 채 시키는 대로, 혹은 국가가 짐이 곧 국가라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박근혜가 곧 국가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을 거기에 맡겨버린 채 움직이는 꼭두같이 인행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자기 개인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 때문에 국가주의자들에게는 국가가 바로 신성한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국가의 합법적인 명령이라면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원들은 대선에 개입했을 겁니다. 그러나 양심은 국가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 또는 법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생각할 줄 아는, 스스로 존엄성을 아는 개인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회가 바로 전체주의 사회인 겁니다. 최근 국가의 권위에 종교적 신성함을 부여하려는 극단적 국가주의자들의 모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한 정보기관의 송년 회식에서 통일 위해 다 같이 죽자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희한한 풍경이 그것이다.
이건 진보당의 지난해 5월 좌파 아르오 모임에 비견되는 우파 아르오 모임처럼 보인다. 이후 요즘 공무원들이 애국가 4절까지 외우느라고 고생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국가 정통성을 강조한다는 역사 교과서도 다 좋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는데. 그러나 그 대신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개인의 존엄성도 똑같이 강조하라.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예,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이와 같은 소리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목소리인 겁니다.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개인의 존엄성도 똑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신나치를 방불케 하는 국가주의자들은 그야말로 짐이 곧 국가라는 전체주의 망령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 대투쟁으로 간신히 얻은 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주의라는 미명하에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매트 광고입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단식,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몸에 있는 영양소를 취하게 되는데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몸에 쌓여있는 영양소를 취합니다. 그때 몸에 있는 독소들도 함께 연소가 된다고 합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들에게는 특별 조건으로 모신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윤여열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정지하거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실명 미리일자리 보험명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입니다. 광고는 끝냈고요. 조합원 가입 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헤메라 0207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OJHII님 아마 본인의 성함을 이렇게 이니셜로 하신 것 같네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르밍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칼럼은요.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의 학장인가요? 네, 대학원장이네요.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인 이봉수 경향신문 시민편집인이 오늘 경향신문에선 이봉수의 미디어 속 이야기, 강아지 이름만 밝힌 박근혜 기자회견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믿지 못할 것이 방송과 신문이다.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 친구인 기자가 말한 요즘 시대는 30년이 지났지만 마치 지금 언론 상황을 말하는 듯하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보도를 제대로 못할 망정 독재에 비분간계하는 기자가 꽤 있었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상황에 순종하는 기자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떠오른 생각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보도된 것은 폭압정치의 틈새를 뚫고 나오려는 기자들의 의기가 남아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들 신문은 지금 거대한 선거 비리가 불거졌는데도 축소 보도에 급급하는가 하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기회도 그냥 날려버렸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반대자와 소통하는 정치 행위인데 설명도 소통도 없었고 공안 통치 말고는 정치도 사라졌다. 나라가 시끄러운 국가기관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혼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종북몰이를 하던 공안 사건들과 전혀 딴판이다. 네, 박근혜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추락하고 타락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암담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전두환의 폭압정치 속에서도 기자들은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은 기자들이
과거처럼 안기부에 끌려가서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거나 맞아 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직장인으로 안주하면서 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진실을 보도하기를 금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불법으로 뗐으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건 소통이 아니다라며 자신은 현장 방문과 청와대 초청 등으로 소통을 잘해왔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공공부문 사형화에 반대하고 야당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은 철도 파업을 지지했는데 그들은 졸지에 때나 쓰는 국민과 정당이 되고 말았다. 소통이 뭡니까? 원래 반대자의 목소리를 갱창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그 반대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점에서 독재나 공산주의와 다른 겁니다. 야당은 영어로 오포지트 파티, 즉 반대당입니다. 반대가 바로 존재 목적이에요.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공기업의 사형화를 막으려는 노력을 국론분열이니 소모적 논쟁이니 말한다면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거나 사람이니 공무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가 딱 그 짝이에요. 현장 방문과 청와대 초청도 소통에 도움이 되려면 반대자들을 만나야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의 청와대 초청 건수가 12대 2라고 한다. 지난달 19일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600명과 오찬을,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대선 승리를 자축했고 1월 7일에는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240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 당내 행사에 왜 국민 세금을 쓰는지 모르겠다. 현장 방문을 하고 청와대에 초청하는 것도 정말 소통을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다 자기 편만 만나고 거기에 국민 세금을 쓰고 그러니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 같은 그런 반론을 듣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전 루이 왕조 때 백성들이야 멀건 귀리죽을 마시던 굶어 죽던 신하들만 초청해서 버렸던 궁정만찬을 생각하게 합니다. 궁정만찬에서 분위기를 깨가면서 쓴소리를 할 용사가 있겠습니까? 필경 아부와 그리고 반대자 큐탄의 경연장이 될 터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반핵운동가 라이너스 폴링의 백악관 만남은 어땠나? 노벨 화학상을 받은 폴링은 반핵운동을 펴다가 반국가사범으로 찍혀 연방수사국의 감시와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미국 노벨상 수상자들을 위한 백악관 만찬이 있던 날도 그는 백악관 앞에서 온종일 반핵 시위를 했다. 만찬 시간이 되자 턱시도로 갈아입고 들어간 그에게 케네디가 말했다. 당신이 만찬에 참석한 데 경의를 표합니다. 쓴소리를 멈추지 않은 폴링은 그해 겨울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네. 그리고 케네디가 암살된 뒤에 대통령이 된 린던 존슨은 위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텍사스 출신인 존슨이 같은 남부 출신 상원의원들이 몰려와서 그 법안을 저지하려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국민의 대통령이란 말이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뽑아줬던 지지자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대통령은 반대자의 쓴소리를 수렴하고 지지자의 떼쓰기를 뿌리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떼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쓴소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사형화 반대 목소리 등을 잘못된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언비어 중에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전에도 유언비어가 난무해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추기경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글이 불법 출판물 리벨레에 실리게 됐는데요. 허가된 신문보다도 웃기는 것은 더 신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이어 자신의 지시에 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왕조시대 임금은 가뭄 드는 것조차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왕이 실정을 하면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한 맹자는 임금이 바르면 바르지 않은 이가 없다. 임금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수많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씨의 공약집이야말로 유언비어 모음집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철도 민영화 안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일 수 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주요 대선 공약들을 거의 다 파기한 박근혜 정권의 약속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시장주의자들의 신앙이나 다름없는 사형화 행진이 과연 유언비어로 끝날까? 새누리당 홍보책자 늑대가 나타났다는 KTX 자회사 민영화는 괴담이라며 반대자들을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에 비유했다. 정말 비정상인 인간들이 정상을 운영하는 시대 맞습니다. 이솝 우화의 그 교훈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만 사실로 드러난 건 결국 늑대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철도 역시 적자가 나면 공익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적자 노선부터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녀석 부총리는 공기업이 못하면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그 속내를 드러냈고 KTX 분리가 결국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코레일 내부 보고서도 폭로된 바가 있습니다. 대자보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황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언론의 책임도 상당하다.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 기자들은 죽었다. 민주주의와 함께라는 제목의 시민 편집인 칼럼에서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은 대통령과 청와대 기자들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마저 후회스럽다.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임기 내내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정말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그런 식의 기자회견이라면 임기 내내 하지 마세요. 질의응답의 내용과 순서까지 각본으로 다 짜놓았고 홍보수석이 기자들 손을 들게 한 뒤에 지명을 하는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국민을 선전 대상으로 여기는 박근혜 정부 연출의 희극인 동시에 한국 언론의 비극이었습니다. 한 보수신문은 드라마 주인공인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복장에 주목해서 분홍색 재킷에는 선이 분명히 살아있었다. 선을 통해 단호함과 엄격함도 함께 느끼겠다. 이런 기가 막힌 박배의 첨가를 썼습니다. 또 어떤 종편 채널의 한 기자는 회견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인 박근혜를 깨안으면서 물론 여기자였습니다. 만나고 싶었다는 등 이런 그야말로 기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늘어놨다고 합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몇 안 되는 진보 매체들은 사다리 타기에서 탈락에 질문자를 사다리 타기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 기회마저 없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출입하는 청와대인이 질문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언론 지행도가 기울어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건 시대착오적인 경제 3개년 계획과 청와대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뿐이었습니다. 경제 3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올리겠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지적하지 않다는 게 정말 비극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 4천 불이지만 여러 가지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절상된 겁니다. 실질 소득으로 따지면 2만 불에 불과합니다. 그걸 3년 만에 4만 불 더블로 올리겠다면 매년 3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렇게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연평균 성장률이 3%만 넘어도 잘했다고 할 판이에요. 아니 그보다는 10배 이상 성장률이 돼야 달성할 수 있는 국민소득 4만 달러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않는 한국 언론 제대로 된 언론입니까? 대부분 청와대 기자들은 감동도 긴장도 없는 80분 드라마에 충직한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나 기자회견은 원래 말꼬리를 잡고 재질문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사자의 해명과 선전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때 국민은 정치인의 본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종편 방송 얘기자는 기자실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너무 안고 싶었어요라며 폼에 안겼다고 합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에게는 청와대 기자도 감시견이 아니라 애완견에 불과한 겁니다. 예. 이런 말하자면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각본을 짰던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통해서 박근혜의 미천이 드러날까 봐서 그랬던 겁니다. 한심한 대한민국입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